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동양고전 사서 중 하나인 중용에 관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 지은이는 신정근. 펴낸 곳은 21세기 북수입니다. 저자는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란 책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중용은 스승이자 할아버지인 공자의 말씀을 그의 손자인 자사가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단일한 저자의 작품이 아닌 다양한 문헌들을 발췌해 절충한 것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편집과 가감을 거친 서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똑바로 중심 잡고 사는 법,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법. 참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삶인 것 같은데요. 말처럼 행하기도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다면, 또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쯤에서 한 번쯤 삶의 내공과 격을 높일 수 있는 중용을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12강 60수 중 제1강 극단에서 오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중용의 지혜와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읽어드립니다. 궤벽. 해괴한 주장을 하고 괴상한 짓을 벌이다. 소은 행괴. 인문. 길 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다들 반듯하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멀쩡하게 잘 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트고 보면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다. 물론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은 내가 되겠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유치원생 90명에게 계란 4개를 풀어 국을 만들고 사과 7개로 간식을 준 원장, 첫 만남에서 반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 만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단치도 않은 일에 몹시 흥분하는 사람, 실제 가진 것보다 더 떠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신을 올리는 사람, 밥 산다고 해놓고 산 적이 없는 사람, 내로남불의 사람 등등이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보면 별의별 사람이 더 많다. 인터넷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여러 나라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우리나라에서 외제 중고차를 몰고 다니며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서 수리비와 합의금을 챙기는 일도 있다. 2년 반 사이에 24차례나 사고를 일으켜서 1억 4천만 원을 챙겼다니 혀를 내두를 일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UN 본부가 뉴욕에서 시안으로 이전한다고 광고하면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 200만 위안을 가로챈 이들도 있다. 이들은 UN 본부가 이전하면 대운하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프라 사업이 시작되고 세계 최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며 70여 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판이다. 중용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승당. 공자가 말했다.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주장을 찾아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길을 버젓이 실행하여 그것으로 후세에 칭찬받고 기리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는 이런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자왈, 소은 행괴, 후세 유수런, 오불위지의. 입실.
소는 그대로 둬도 좋다는 쪽과 다른 글자로 바꿔야 의미가 통한다는 쪽으로 나뉜다. 주인은 소자를 색자로 바꾸어 풀이했다. 정약용은 소를 뚜렷한 까닭 없다는 뜻으로 보아 글자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기서는 부질없다는 뜻으로 새긴다. 은은 숨다, 떠나다, 사사로이 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다는 뜻이다. 괴는 기이하다,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거나 출중한 성적을 내는 사람더러 괴물이라고 부르는 맥락과 비슷하다. 술은 설명하다, 말하다, 다루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조명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된다는 맥락이다. 불은 아니다는 뜻이다. 여언. 원래 이 구절은 전국시대 사람들이 도에서 멀어지고 극단적인 일로 나아가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람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며 한 번씩 휴가를 다니면서 삶의 재미를 느낀다. 이게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버는 사람,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 희대의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전국 시대에 들어 고대 사회를 장기간 지탱해온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틈에 상식을 넘어서고 평범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등장했다. 예컨대 전국 시대의 등석은 익사한 시신을 두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었다. 유가족에게는 시신을 싸게 인도할 방법을, 시신을 수습한 사람에게는 비싼 값을 받고 시신을 넘길 방법을 제안했다. 예양은 자신이 모시던 지백이 진나라의 내분으로 죽자 숯을 삼켜 자신의 목소리를 바꿔서 조양자에게 복수하고자 했다. 이처럼 전국시대에 등장한 다양한 군상을 중용에서는 소은 행괴로 포착하고 있다. 우리는 공감과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이도 소은 행괴와 그리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늘 같은 것에 지치면 색다른 것에 눈이 가고 괴상한 것에 솔깃해진다. 하지만 색다른 것은 잠시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한다. 색다른 것을 일상으로 살아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쉽게 찾을 수 있고 늘 겪는 평범한 것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여행이 화려해서 좋게 보이지만 결국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에는 여행이 주는 묘미는 없지만 여행에 비할 수 없는 안락함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도 같은 것을 늘 먹다 보면 실증이 난다. 색다른 것을 찾기도 한다. 늘 먹던 것은 잠깐 실증이 날 수 있지만 결국 그 맛을 찾게 되고 색다른 것은 한때나마 먹지만 계속 찾을 수는 없다. 나는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곳 음식을 즐겨 먹었다. 중국을 한 달에 두세 차례 갈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기름진 중국 음식을 잘 먹었지만 두 번째부터는 먹으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으니 얼마나 반갑고 맛이 있던지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었다. 중용하면 평온하고 차분한 이야기가 나오리라 예상할 수 있다. 중용은 극단히 판을 치는 소은 행괴의 세상에서 주위에 널려 있고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평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쉰의 나이도 조명이 쏟아지는 특별하고 화려함보다 공기처럼 편안하고 일상처럼 부담 없는 보통에 다시 눈이 가는 때다. 보통이 결국 오래가기 때문이다. 중용과 쉰의 나이는 평범함에서 잘 어울린다. 무모. 싸우다 죽더라도 꺼리지 않다. 사이불염. 인문. 전쟁이 왜 무서울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국민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중용이 태어난 시대는 전쟁을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는 시대였다. 오죽했으면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 즉 전국시대라고 했을까. 전국시대라고 해서 꼭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전쟁이 한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대대로 장군 집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공을 세우라는 법이 없고 일반 평민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평민 중에 군공을 세워 벼락 출세하는 일이 일어났다. 신분 상승을 꾀할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시대가 신분 해방의 순기능만 한 것은 아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자 죽음에 대한 사고도 바뀌었다. 일강 일조목에서 살펴본 예양이 목숨을 걸고 집에게 복수에 나서자 조양자가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이때 예양은 자신의 정조를 다음처럼 말했다. 사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꾸민다. 이러한 예양의 정조를 효경에 나오는 말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 몸과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 다치거나 못쓰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효도의 시작이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훼손 효지 시야.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중용에서는 바로 예양이 대변하는 소은 행괴의 세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승당. 일정치 않은 수경지에서 병기와 갑옷을 깔고 자며 싸우다 죽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북쪽 지역에서 말하는 강자다. 강자라면 마땅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임금역 사이불념, 북방지강야 이강자거지. 입실. 임은 옥깃, 섭깃, 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요, 까는 침구, 깔다는 맥락으로 쓰인다. 금은 창과 칼처럼 쇠로 만든 병기를 가리킨다. 혁은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가리킨다. 염은 싫다, 꺼리다는 뜻이다. 북방은 당시 황하 문화권에서 황하의 중하류 지역을 가리킨다. 반면 남방은 장강 유역을 가리킨다. 강은 굳세다, 힘세다는 뜻이다. 여기서 남방의 강과 북방의 강이 구분되는 용례를 보면 강은 지역마다 숭상하는 강자의 특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여언. 원래 이 구절은 어떤 이가 강자인지를 묻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공자가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공자는 당시 화두로 떠오른 강자를 나름대로 분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과거의 단정함과 우아함을 강조하다가 근래의 방부제 얼굴, 꿀피부, 조각 미인, 섹시미, 초콜릿 복근처럼 몸꼴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공자는 강자를 남방의 강자, 북방의 강자,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자로 세분한다. 위 내용은 북방의 강자를 서술하는 구절에 해당한다. 여기저기 전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에 따라 땅에 무기를 이불인 양 깔고 자며 불시에 전투가 벌어지면 싸우니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 줄 모른다. 북방의 강자는 이러한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간다. 남방의 강자는 너그럽고 부드러워서 무도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다. 남방은 포용과 인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승복시키는 신사의 특성을 보인다. 북방은 복수를 앞세우고 남방은 포용을 앞세운다. 이도
커다란 차이다. 공자는 북방, 남방의 강자와 다른 자신이 생각하는 강자를 말한다. 나라의 도가 통할 때 가난한 날의 뜻을 버리지 않으니 굳세구나 꿋꿋함이여. 공자는 강자의 특성이 반드시 도와 연관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강자가 도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용맹하지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해진다는 논어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방 강자의 사의불념을 공자가 긍정하는 강자의 지사불변과 비교해 볼 만하다. 둘 다 죽음 앞에 당당하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방의 강자는 복수심과 공명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서 죽음의 위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공자의 강자는 도의 바탕을 두고 죽음에 이르러도 삶의 향배를 바꾸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듯 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사람이 전국시대 공간에 속속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기 쉽다. 강한 의지가 식어버린 욕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때 북방의 강자는 전통이나 가치가 아니라 공명과 복수의 의지에 힘입어 포기할 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들이 전국시대에 나타난 괴물이다. 무지. 뭘 먹어도 맛을 나는 이가 드물다. 선능지미. 인문. 사람의 활동은 먹는 것과 관련이 많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고,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도 자식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죽했으면 사기, 역생, 육가 열전에서 지도자는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라고 했을까? 이때 천은 지도자와 백성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작 우리는 살면서 허리끈 풀어놓은 채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짧은 시간에 허겁지겁 먹고 끼니를 때우는 식사를 한다. 아침에는 출근 시간에 쫓겨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우걱우걱 삼키고, 점심때는 회사 업무 시간 안에 쫓기듯 헐레벌떡 식사를 끝낸다. 그러니 밥을 먹으면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쑤셔 넣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줄인 배를 채울 뿐이다. 그런데 공자는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 걸까? 중형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맥락을 살펴보자. 승당. 공자가 말했다. 도가 현실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지혜로운 자들은 도에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들은 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가 세상에서 밝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현명한 자들은 도에 지나치고 못난 자들은 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제대로 가리는 이가 적다. 자왈. 도지 불행야 아지지의. 지자 과지 우자 불급야. 도지 불명야 아지지의. 현자 과지 불초자 불급야. 입막 부름 식야 선능지미야. 입실. 도는 걸어가는 길에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로 추상화되면서 이치 원리를 가리키게 됐다. 여기서 도는 사회 질서와 정치 원리를 나타낸다. 과는 지나다, 실수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여기서 과는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급은 미치다, 이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여기서 급은 일정한 기준에 미치다는 뜻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승급의 최소 기준을 넘기면 지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 불급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과와 불급은 모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요불급의 꼴로 많이 쓰인다. 음은 마시다, 음료라는 뜻이다. 식은 밥, 먹다라는 뜻이다. 선은 형용사로 곱다, 뚜렷하다, 깨끗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부사로 빈도가 드물다, 적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미는 맛, 뜻, 맛보다는 뜻이다. 여언. 원래 이 구절은 해야 할 도리에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현상을 음식을 먹고도 그 맛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 견주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의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의 마라가 들어간 음식은 먹자마자 맵고 얼얼하다고 느껴진다. 이 밖에도 달다, 짜다, 시다는 사실을 금방 느낀다. 공자는 이와 반대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자의 말은 처음에는 알듯 말듯 묘하게 여겨지지만 좀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몸이 몹시 아프면 뭐라도 먹어야 하니 음식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기는 하지만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정신이 딴 데에 팔리면 젓가락을 움직이지만 뭘 먹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아울러 배가 아주 고프면 음식을 빨리 먹느라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린다. 아프거나 정신이 팔린 경우랑 굶주린 경우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맛을 모르지만 많이 먹지 못한다. 반면 후자는 맛을 모르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 전자는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맛을 모르고 정량에 모자라게 먹는다. 후자는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맛을 모르고 정량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 결국 전자와 후자 모두 음식을 마시고 먹지만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공자는 마시고 먹는 음식과 맛을 제대로 즐기는 음미의 관계를 바로 위의 도와 그 도를 실행 또는 존중하는 관계에 연결시키고 있다. 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이치를 나타낸다. 이 이치는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규정이 아니라 지역마다 사람마다 얼마간의 재량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있다. 예컨대 같은 인사라도 기분 좋게 하는 것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첫 만남부터 대뜸 반말을 하거나 몸을 툭툭 친다면 인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기분 좋은 인사는 만남이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공자는 도를 실행하는 행도와 도를 밝히는 명도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며 현명한 자는 지나치고 못난 자는 미치지 못한다. 지자와 우자 그리고 현자와 불초자는 모두 행도와 명도에서 적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음식을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어서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프거나 굶주리면 적절하게 먹지 못하기 쉽다. 밥맛이 없으니 적게 먹고 배가 너무 고프니 많이 먹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자와 우자 그리고 현자와 불초자는 각자 자신의 처지에 빠져 있으니 그것만을 타당하다고 믿는다. 지자는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행도에서 적도를 넘어서고 현자는 자신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여 명도에서 적도를 넘어선다. 결국 맛을 모르는 것이다. 행엄 요행. 인문.
사람이 여럿 모여서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피자를 사서 나누어 먹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나눈다고 해도 남의 몫이 커 보이고 내 몫이 작아 보인다. 이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먹고 싶은 만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다. 물론 내기에 진다면 아주 조금밖에 먹지 못하거나 아예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앞에 먹는 사람이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뒷사람의 몫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고 배당을 기대하고 과천 경마장을 찾는다. 20년간 경마장을 드나든 어떤 사람은 7년 전에 3,000원으로 180만 원을 번 것을 제외하면 높은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언젠가 고배당의 행운이 자신에게 닥쳐올 것이라 믿으며 주말이면 경마장을 찾는다고 한다. 피자 먹기 내기나 경마장에서 고배당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위험률이 높지만 요행에 기대하는 심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중용에서는 착실하게 조금씩 벌어 아껴 쓰는 삶을 가볍게 여기고 위험이 높은 일에 행운을 기대하는 현상을 어떻게 볼까? 원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승당. 자기 주도적인 군자는 지금의 자리를 본래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의 바깥을 자기 것으로 바라지 않는다. 부귀한 처위에 놓이면 그대로 처신하고 빈천한 상황에 놓이면 그대로 살고 외국에서 살게 되면 그대로 살고 환란의 상황에 놓이면 그것에 맞춰 살아간다. 자기 주도적인 군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 주도적인 군자는 편안한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느긋하게 살펴본다. 이기적인 소인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행운을 바란다. 군자 소기위 이행, 불원호 기회, 소부기 행호부기, 소빈천 행호빈천, 소이적 행호이적, 소환난 행호환난, 군자 무입이 부자 득언, 고군자 거의 이사명, 소인 행엄이 요행. 입실. 소는 희다, 평소, 명주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주인은 현재로, 정약용은 바탕하다로 풀이한다. 두 사람의 풀이는 다르지만 의미는 통한다. 현재의 위치는 지금의 자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은 바라다, 희망하다는 뜻이다. 부귀와 빈천에서 부비는 잘 살고 못 사는 경제적 측면을, 귀천은 높고 낮은 신분의 측면을 가리킨다. 이적은 만맥과 함께 옛날에는 오랑캐로 풀이했지만 인종차별적인 어감이 있으므로 이민족으로 옮기면 충분하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가리킨다. 역은 바꾸다는 뜻이면 역으로 읽고 편안하다, 한가롭다는 뜻이면 이로 읽는다. 여기서는 후자의 맥락으로 쓰인다. 사는 기다리다는 뜻이다. 험은 높다, 위태롭다는 뜻으로 앞에 이와 반대된다. 요는 구하다, 바라다, 막다, 새길이라는 뜻이다. 여언. 원래 이 구절은 내가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내가 바라는 자리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바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시도 바라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체로서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를 반영하듯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때에도 취직하고 1년 미만에 퇴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조금 참다 보면 회사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퇴사하는 사람은 맞지도 않은 직장을
왜 버텨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이러한 조기 퇴사는 삶에서 위험률을 높인다. 어떤 직장이라도 다녀보고 취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인턴을 하면서 직장 생활의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인턴과 현업은 차이가 큰 만큼 인턴 경험만으로 회사를 다녔다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장에서 자신의 만족도를 중시할 경우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입사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이 그 회사에 얼마나 오래 다닐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삶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위험률이 높아진다. 백종원이 출연하는 골목 식당을 보면 오랜 준비와 연구 끝에 음식점을 여는 경우도 있지만 맛있다는 가족과 친구들의 말만 믿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후자도 막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행운을 믿고 높은 위험률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중용에서 말하는 행엄 요행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 중용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한다.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군자라면 먼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밖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돈 많고 잘 나가는 부귀, 실패해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빈천, 인종과 언어가 다른 외국 생활, 근심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난 중 다양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때 바라는 상황이면 만족하여 도취하고 바라는 상황이 아니면 저주하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으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놓이는 상황마다 충실하게 살다 보면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면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주위 사람을 이해하며 삶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 이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압도되어 어찌할 줄 모르며 아둥바둥하지 않는다. 자신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조금씩 가꾸며 인생을 살찌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엄 요행과 구별되는 거의 사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자만. 어리석으면서 무조건 제 고집을 피우다. 우호자용. 인문. 신학기에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하여 첫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다들 좋고 즐겁다고 말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만큼 관계를 터가야 하는데 서로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다. 외국에 처음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앞선다. 다른 나라 사람을 잘 모르는데 만나야 하니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때 나라가 다르더라도 다 같은 사람이니 통하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 상식을 신뢰하게 된다. 관계를 터가기에 마음이 편하다. 반면 내가 외국인이라고 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의심이 많으면 관계를 넓히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 후자의 경우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신이 믿는 대로 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기 쉽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니 외국에 있어도 자신의 나라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는 곳은 넓어졌지만 생각은 조금도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자기식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더 단단해졌을지언정 시야는 더 좁아진다. 승당. 공자가 말했다. 어리석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보잘것없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기를 좋아하고 현재의 시공간을 살면서 과거의 규율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 같은 자는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리라. 자왈. 우이호자용. 천이호자전. 생오금지세. 반고지도 여차자 계급 기신자야. 입실.
우는 어리석다, 고지식하다, 바보라는 뜻이다. 호는 좋아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호는 마음이 기울어지거나 호의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다는 성향을 가리킨다. 사전의 풀이에는 없지만 이때 호는 고집을 피우다는 뜻에 가깝다. 자는 스스로를 뜻한다. 여기서 자는 뒤에 용자, 전자와 결합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하려는 성향을 가리킨다. 처는 신분이 낮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다는 문맥을 나타낸다. 저는 오로지, 마음대로 하다, 독차지하다는 뜻이다. 반은 되돌리다, 뒤집다는 뜻이다. 재는 재앙, 불행을 뜻한다. 여언. 원래 이 구절은 공자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고대의 순임금과 주공은 특별한 지위에 올라 도를 실현할 수 있었지만 공자는 지위를 얻지 못하여 기량을 펼칠 수 없었다. 이에 조선 후기의 정야공은 중용 강의보에서 공자처럼 위태로운 나라에서 벼슬하고 어지러운 조정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상만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근대의 강유해인은 중용주에서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므로 오늘날 세상에서는 오늘의 이치를 운용해야지 과거의 제도를 답습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재앙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우호자용의 맥락을 전혀 달리 풀이하고 있다. 이 구절을 공자가 처한 상황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누구라도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없기에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제안하면 주위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반기는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러한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과정 자체가 참으로 즐겁고 신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무슨 제안을 해도 고지고대로 듣기보다 왜곡하고 오해하기 쉽다. 심지어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가 주위 사람을 설득하여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정말로 어렵다. 이때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첫째는 진실형이다. 내가 하려는 것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처음에 반대하는 주위 사람을 하나씩 설득하여 함께 나아간다. 이때 나는 설득 과정을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합의에 도달하게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한다. 둘째, 독불장군형이다. 내가 하려는 것이 타당하고 옳기 때문에 설득 과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행동한다. 우호자용은 바로 독불장군 유형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주위의 모든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다. 자신만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 자신이 거둔 성공에 도취되어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이 과거의 성과를 거둔 방식만을 밀어붙이면 결과가 빤하다. 대형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개인의 실패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의 명운을 뒤흔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중용에서 자용과 자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리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주위의 도움과 오랜 검토를 거치고서 자용과 자전이라는 외로운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중용은 자용과 자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자용 앞에 우, 자전 앞에 천이라는 제한이 달려있는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 자용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주위와 소통하며 우를 벗어나고 전체를 조망하여 천을 벗어나고서 자연과 자전하지 않는다면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할 뿐이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신정근 교수의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